제가 그동안 수년간 영화를 리뷰하고 비평하는 글을 써오면서 종종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휘몰아치고 분위기가 들끓고 그 바람이 부는 방향에 반대에 서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마음을 다잡는 거는 적어도 저는 솔직하게 저의 의견을 말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마도 그게 저의 이 부족한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는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리뷰에 해석이 훌륭하거나 혹은 뭐 좋은 의견을 말한다거나 또는 맞는 말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적어도 자신의 의견을 낼 수는 있다는 거, 그것만이 제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라이브 때도 그랬지만 저는 이제 매블쇼 때 먼저 신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말할 기회도 없었고 분위기에 맞지도 않았고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솔직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게 맞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최웅님의 방송 진행에 맡겼고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까지나 매블쇼 시네마지육은 방송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막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하지만 여기는 제 개인 채널입니다. 제가 솔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신명 리뷰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아주 비판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저의 리뷰가 이 영화를 보고서 많이 감동을 받았던 다른 관객분들을 좀 거북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쩔 수 없는 저의 선택입니다. 신명은 굉장히 특별한 영화죠. 이 영화는 오컬트를 표방하고 있고요. 실제 내용도 그렇습니다. 또 이 영화의 내용이 허구라는 데에 저도 동의하고 있어요. 이거는 허구죠.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구가 진짜 허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영화가 허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현실과 아주 깊게 얽혀 있고 현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이 영화의 모든 장면과 모든 인물들은 전부 현실의 인물과 현실의 사건의 모티프를 두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따라서 이 영화는 현실에 기반해 있고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현실에 대한 영화적 상상력에 따른 재해석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설은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고 현실에 기생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영화를 볼 때 현실과 영화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화를 영화로 봐라, 영영 봐 라는 말인데 저는 영화를 영화로만 보라는 말은 그것이 현실에 기반해 있을 때는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영화로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허구의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영화인데 이순신이 사실은 일본인이었다 라는 영화가 있다거나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대해서 일본인 승려가 나타나서 일본인 승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주장하는 영화, 또는 독도는 일본의 땅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영화가 있다고 합시다. 그 영화의 시작이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것은 허구입니다 라고 시작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허구니까 괜찮네, 영화는 영화로 봐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얘기할 때 우리는 윤석열과 김건희, 12.3 내란 사태, 이태원 참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죠. 영화의 사건은 허구지만 현실에 깊게 얽혀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메시지는 매우 위험하게 들립니다. 물론 이 영화에 대한 저의 모든 평가, 모든 해석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죠. 저는 영화 평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의견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난 리뷰는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좀 다소 두서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정제된 리뷰로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이제 이 영상 올라오면서 이제 회원 전용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고요. 워낙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제가 감정적으로 진행했던 라이브보다는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은 광고와 함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너의 신간 인생영화 20일. 이 책은 제가 출연하는 다른 방송의 주말 추천작 중에서 엄선한 21개의 인생영화에 대한 라이너의 해석을 담아낸 평론집인데요. 각 영화마다 뒤에 QR코드를 넣어서 이 영화가 추천되던 당시의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깊은 해석과 라이너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책 인생영화 20일. 지금 네이버에서 인생영화 20일 라이너를 검색하세요. 링크가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화 신명은요, 파면당한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를 모티브로 한 윤지희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김건희에 대한 아주 많은 소문과 의혹을 그대로 묘사했어요.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을 바꿨다든지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에 줄리라는 이름을 쓰면서 클럽을 다니고 의사랑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검사들을 만나다가 마침내 사법시험을 9번이나 본 검사 김석일이라는 검사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김석일은 물론 윤석열이죠. 이후의 진행도 동일합니다. 김석일이 이제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랐다가 기호 2번의 대선 후보가 되죠. 김석일이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에서 윤지희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문제가 됐었고, 윤지희는 이제 대국민 사과도 하고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김석일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재에 의해서 파면당하게 되죠. 영화는요, 이 파면까지의 스토리를 모조리 다 가져다가 썼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 진상이 다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극영화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작 기간이 너무나도 짧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우들이 소모되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에 불안했던 것이죠. 일단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김건희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극영화로 나오기보다는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좀 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진행형인 사건이니까. 하지만 이 영화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극영화의 소재로 집어넣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문제점은 영화의 완성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영화의 완성도는 문제가 있지만 그게 이 영화의 평가에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예산 영화고 이렇게 빨리 만들어낸 영화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아? 라는 인상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하지만 이 영화가 아직 미완성인 채로 대중들에게 나왔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소리가 딱 끊기고 소리가 안 들리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실수들은 거의 사고에 가깝거든요. 이 영화보다 훨씬 적은 돈을 쓰는 저예산 독립영화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실수입니다. 거기에 AI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CG 장면들,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부분인데, 다시 말하지만 이건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윤지희라는 인물, 그리고 주술, 그리고 자극적인 표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희는 주술사예요. 영화에서는 윤지희가 주술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거슬리는 이들을 주술로 살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좀 다소 황당한데 오컬트적 요소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현실은 아니니까. 문제는 윤지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에 있습니다. 바로 섹스죠. 성을 대가로 주술을 배운다는 겁니다. 물론 문란한 성윤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자극적인 표현과 비하적 묘사에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윤지희의 성, 윤지희의 섹스를 아주 더러운 것으로 묘사해요. 윤지희에게 어떤 사랑이라든지 정조 같은 그런 관념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요, 필요하면 과감히 성을 이용하는
이른바 요부 같은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경악한 부분은 주술을 배우기 위해서 아주 나이 많은 중, 스님이란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나이 많은 중이 주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고 있었거든요. 그 자고 있는 중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서 뭐 묘사가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자신의 성을 제공한 거죠.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저는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중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뭐 알려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참 기막힌 일입니다. 저는 좀 불필요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너무 자극적이고요. 너무 상스러워요. 정말 삼류 포르노에나 나올 만한 설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설정들이 저는 영화의 수준을 좀 낮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지희가 뭔데요? 윤지희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자기 몸으로 뭐든지 다 얻어낼 수 있다는 말인가? 애초에 그런 여성으로 설정을 하고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 자체가 저는 대단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묘사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에 대한 위로를 던지는 이 영화의 구성이 저는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가 지닌 정치적 의도를 생각해보면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거는 바로 주술에 있습니다. 윤지희는 주술에 심취해 있고 주술로 모든 걸 얻으려고 하죠. 문제는 이 윤지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화가 몇 가지 잘못된 수를 두기 시작하는데 그중 하나가 일본의 개입이에요. 이 영화에 따르면 윤지희의 엄마 그리고 그 엄마의 내연남인 김충석, 이 사람은 철저한 친일파입니다. 어느 정도의 친일파냐면 집에 우길기를 걸어놓고요. 일본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인물이에요. 친일 행각이 아주 맹목적인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좀 우스울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미가요를 부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철진한 대동아 공영권을 운운하다가 갑자기 덴노 헤이카 반자이 이걸 해요. 천황폐하 만세를 외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거는 정말 친일파에 대한 뭐 스테레오타입을 넘어서 너무 얄팍한 묘사다. 세상에 대동아 공영권이라니. 지금 뭐 1930년대 말기인가요? 한 90년 정도 시간을 뒤로 돌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석일은 윤지희의 꼭두각시죠. 그리고 윤지희는 일본 주술사의 꼭두각시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한 것은 일본이고 윤과 김 그들은 일본 주술사의 명령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일본에 바치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지희의 의도나 사악한 생각이나 계획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철저한 반일 영화예요. 일본에 대한 어떤 증오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요. 분노의 방향이 좀 틀어지기 시작해요. 김석일과 윤지희에 대한 분노가 점차 일본을 향한 분노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부터 영화가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이 작품 신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술입니다. 이 영화에는 동자 무당이 나와요. 어떤 존재냐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런 존재처럼 보여요. 인간을 넘어선 신령스러운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무당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고요. 주인공 일행 기자들이죠. 무당이 가르쳐주는 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윤지희가 비상계엄의 날짜를 일본 음향사에게서 받거든요. 점지를 받아요. 그리고서는 주술을 시작합니다. 이 영화에서 허구날 주술을 하거든요. 주술로 사람도 죽이고 막 굿하고 동물 내장 같은 거 막 우걱우걱 씹어먹고 막 이런 연출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 윤지희가 드디어 마침내 비상계엄의 날에 윤지희는 필살의 주술의식을 시작해요. 일본에게 나라를 전해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동자무당이 윤지희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전 이 장면 정말 너무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곡성에서 살을 날리잖아요. 그 장면을 그대로 가져온 걸로 보여요. 윤지희랑 동자무당이 서로 주술의식을 막 진행을 해요. 진행하면서 막 이게 격렬해지니까 옆에서 그 보조하는 인물들이 막 피를 쏟기 시작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다가 마침내 윤지희가 패배를 해요. 막 입이랑 막 눈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동자무당이 이기고 우리나라를 지킨 거죠. 그리고 김석일이 파면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화가 났어요.
이 영화는 내내 주술을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결국은 주술로 마무리가 됩니다. 윤지희가 하는 주술, 일본식 주술은 나쁜 거고 우리 주술, 동자무당의 주술, 신토부리 주술은 좋은 것이다. 이 영화는 주술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술 최고, 이긴 주술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술 때문이라는 건데요. 문제는요, 이 영화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 모든 사건들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 윤석열 비상계엄,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의 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막은 거, 12.3 내란 사태를 막아낸 거는 그날 12월 3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밤중에, 그 추운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의도로 달려갔던 그 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역이었어요. 그 시민들이요. 그날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총을 든 계엄군 앞을 가로막았고요. 탱크를 막아서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왔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용감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영웅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중요한 사건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을 막고 윤석열을 탄핵시킨 것은 오롯이 시민들의 힘이에요. 주술의 힘이 아니라, 윤지희가, 김건희가 주술로 패배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지켜낸 거라고요. 응원봉을 휘둘렀던 빛의 혁명 때문이죠. 저도 여의도를 나갔습니다. 저도 여의도에 나가서,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 시민들의 곁에서 같이 열심히 응원봉을 휘둘를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영광스러웠고요. 그때 저는 봤어요. 추위를 이겨내고 응원봉을 휘두르고 노래를 부르던 그분들, 키세스단의 모습들, 이 소중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여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리로 몰려나왔던 그 시민들의 단결된 힘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가 김건희, 윤지희를 주술적 패배로 몰아가고 싶었다면 차라리 그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 윤지희의 야망과 주술을 파괴했다는 식으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시민들의 혁명은 무시됐습니다. 이게 이 영화가 비판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두 번째는 희생에 대한 태도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이태원 참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이 영화의 태도가 좀 참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이태원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 좀 참담한 심정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가 반드시 진상규명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참사가 이런 식으로 영화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이태원 참사를 마치 윤지희와 그 일당들의 인신공양, 히토바라시에 이용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치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태를 야기한 것인 양 교묘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쓰러져 갔던 이 이태원 참사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참혹하고 잔인한 방식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어떠한 배려나 예의도 보이지 않았다. 김건희가 반드시 그 행동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김건희가 주술을 사용해서가 아니고 문란해서도 아닙니다. 김건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주제에 이 나라의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했고 농락했잖아요. 그의 남편 또한 스스로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범죄 행위로 1980년 광주에서, 그리고 1987년, 2016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내고 가까웠던 민주주의를 가차없이 공격하고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 민주 시민들을 멋대로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영화는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배우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김규리 씨나 안내상 씨 모두 진심이었을 겁니다. 나라를 걱정을 하고 이 시국의 시민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다는 그 마음, 그거를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기도 되게 잘했고요.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이용되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국민들을 향해서 던지는 그 위로의 메시지, 그 말에 저는 안내상 씨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위로를 기획한 이 영화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영화는 상업적으로 성공했고요. 그 성공의 뒤에 남은 것은 부끄러울 정도의 기획이었다. 이 영화는 충격적입니다. 비상계엄에 놀라고 지난 3년간 윤석열, 김건희에게 당했던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펼치는 한바탕 기만의 구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화에 제가 줄 수 있는 점수는 없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끔찍한 악몽을 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싫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악몽은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오늘은 신명 리뷰 다소 무겁게 그리고 좀 정제된 언어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